이강민의 잡지사 1월호 두 번째 페이지. 성탄절도 지나고 신정도 지나서 아쉬우신가요? 아니죠. 잡지사 구독자라면 더 경사스러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세상에 빛이 내려온 광탄절을 맞이하신 잡지사의 개국공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일단 감사 해주시고요. 쑥스럽습니다. 오늘이 광탄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잡지사 방송이 끝나고 나면 항상 박광일 선생님께서 거의 뭐 방송 분량만큼 저희 에디터들과 수다를 떨고 가시는데, 근데 이제 지난주에 누가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오늘 1월 2일이 광탄절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잡지사가 배출한 위인, 잡지사 개국공신이자 광일 부원군으로 채택된 박광일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약소한 케이크를 저희가 와. 저기 우리 전국 다녔을 때 그 갓슨. 그렇죠. 와. 좀 더 좀 카메라 정면샷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라 써있죠? 박광일의 역사는 흐른다. 갓쓴 갓광일의 모습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봤는데요. 참 이런 후대를 받으니 중간에 멈출 수도 없고, 그렇지요. 잡지사는 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가야죠.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 연말에 제작비를 다 써서 케이크 다소 약소하고요. 정말 감사한데요. 글자가 10자를 넘어가면 또 추가 비용이 있어서 딱 10자로. 딱 10자로 마침표도 없이 낑겨 넣었습니다. 그 흔한 생일 축하 글자도 없어요. 그죠? 좋은데요. 와. 저희 마음은 좀 알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새해도 건강하시고. 그렇습니다. 잡지사 놓지 마시고. 네, 잡지사 그리고 또 이 방송 시청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올 한 해 갑진년에도 값진 역사를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위인답게 멘트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힘차게 2024년 갑진년에 맞는 첫 역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역사 첫 시간에 걸맞게 12간지와 60갑자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자, 먼저 올해가 푸른 용의 해라고 해서 용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새해 제 첫 질문인데 너무 좀 수준 낮은 질문을 써놨네요. 박광일 선생님,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인가요? 아마도 이게 뭐야 질문이?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상상 속의 동물. 실제로 보신 적은 없고. 그렇죠. 본 적 있는 사람은 없어서 옛날에도 그 화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은 그리기 쉽다. 그렇지만 개는 그리기 어렵다. 개는 실물이 있으니까. 누구나 그것이 잘못되었던 것들을 짚어낼 수 있지만 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상 속이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굉장히 여러 동물을 또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수라고 하는 것들을, 신성한 동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누구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일상적으로나 아니면 눈에 밖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조합해서 또는 그것의 변형으로 신성한 동물을 만들어내는데, 동아시아 쪽에서는 이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게 용이 되고요. 이 용이 이제 자연스럽게 혼자 오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용은 기본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될 때는 방향을 가리키는 동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은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그렇지. 여기에서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 하나 있고. 동서남북이죠. 그 순서대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다니는데 구름 속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뭔가 비와 관련이 있을 거다. 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뭔가 비를 내리게 하고 싶은데 제일 좋은 건 용한테 부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용이 없잖아요. 없죠. 그럼 용처럼 생긴 애들을 찾습니다. 용상. 그렇죠. 용처럼 생긴 애들이 몇 누구지? 있어요. 김우빈 씨 같은 스타일인가? 도마뱀. 도마뱀. 도롱뇽. 이무기. 이무기도 없죠. 전사인가? 이무기도 실존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그 도마뱀을 이제 그 대나무 통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얘한테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용을 비를 내리지 않으면 너 여기서 풀어주지 않겠다. 이걸 이제 석척기후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용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을 이제 실제 어떤 일상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우리 그 견훤 설화에서도 지렁이가 용을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또 이 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동남아시아에서 나가신이라고 해서 뱀신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처음에는 뭐 비, 그 다음에 방향 이런 거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그 격이 점점 높아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왕을 상징하는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변화하면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상 속의 동물 중에서 가장 지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왕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청나라 국기를 보면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 사진을 띄워드렸는데 황금색 바탕에 그 푸른 용 한 마리가 그렇죠. 가운데 딱 박혀 있고요. 용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그려지는 게 그 네. 동쪽에 있었던 그 방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청룡을 가장 많이 씁니다. 아, 청룡. 그래서 저기서도 보면은 이제 청룡을 많이 썼고요. 청나라 그러네요. 자체가 또 이제 그 빛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러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왕들이 입는 골룡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룡자가 들어가고 네. 실제로 이제 이성계 태조의 어진을 봐도 그 골룡포 한가운데 용 그림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에 보면은 이제 왕들이 입었던 옷은 사실은 저기 이제 명나라의 황제복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조선에 전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의 왕들도 이제 용이 그려져 있는 그래서 골룡포를 입게 되는데 청룡포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된 거고요. 예. 대한제국 시절에는 이제 황제를 선포하게 되면서 황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황금빛이 나는데 또 용이 들어가 있는 네. 이런 어떤 골룡포의 모습이 등장을 해서 네. 이제 용이 황제나 왕을 상징하는 네. 가장 대표적인 체계로 등장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궁궐 건축에서도 그 용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네. 임금님이 이제 큰 어떤 그 공식적인 행사를 치르는 곳에서 정전, 그러니까 경복궁으로 치면 근정전이 되고 네. 창덕궁으로 치면 인정전이 되거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근정전 같은 경우 그 위에 보면은 그래요? 용 두 마리가 여의주를 사이에 두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화려하게 그려져 있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근정전에서 정면에 1월 오봉봉만 보시는데 네. 위에 있는 용도 함께 보신다면은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고구려 사신도도 자료를 준비했다고 해서 한번 보고 갈까요? 저기 저렇게 청룡인 거죠, 저것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인데 근데 용 그림은 되게 쭉 이어져 왔네요. 저기 드래곤볼에 나온 용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림 체가. 드래곤볼이 그걸 참고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동아시아 용은 예. 한국,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그 용을 묘사를 했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용은 좀 악하고 연결이 돼서 지하 세계라든지 악한 존재로 상징이 돼서 어떤 토벌해야 될 대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용을 보더라도 좀 차이점이 나는 거죠. 모습도 다르죠. 볼 수가 해리포터에 있습니다. 나온 용이랑은. 네, 그래서 다르죠. 기본적으로 모양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용에 대해서 토크를 잠깐 해봤고요. 그리고 올해가 이제 갑진년입니다. 뭐 갑진년, 신민년, 병인년, 특히 역사 시간에 많이 쓰는 이런 조합을 60갑자라고 하는데 60갑자는 천간이라 불리는 10간과 지지라 불리는 12지의 조합이다라고 합니다. 이거 좀 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예전에 어른들은 이거를 다 외우셨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날짜 계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연도 계산을 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너 몇 년생이냐 그럼 그걸 맞춰보면서 몇 년생이네 이렇게 맞춰봤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그렇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옛날 그 시골 할머니 댁 가면 벽걸이 달력도 다 그런 거 써 있었다고 제보가 들어오네요. 최근에 약간 레트로 분위기에서 네. 새로 만든 달력인데 네. 날짜에 전부 다 이 12간 그러니까 60갑자를 표현한 것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0간이라 그러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다음에 12지라고 하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 띠 동물을 가리키는데요. 네. 요 둘을 조합을 해서 갑자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갑자년까지 돌아올 때 60년이 걸립니다. 예. 근데 조합이 10개, 12개면 조합이 120개 아닌가요? 네, 그런데 갑자하고 그다음에 다음 조합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를 건너뛰어서 갑인년으로 연결이 돼요. 갑자 다음 갑축은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을은 을자년이 없어요. 을축으로 해서 두 번째랑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을묘년을 해서 네 번째로 연결이 되니까 갑은 1357의 띠하고 연결이 되고 을은 2468이 연결이 되는데 홀수는 홀수끼리 짝수는 짝수끼리. 네, 요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니까 120개가 아니라 6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년에서 다시 갑자년으로 돌아오니까 갑이 돌아왔네. 회갑. 회갑, 환갑. 그렇지. 그래서 너 나이가 이제 60년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환갑이네. 약간 장수의 상징. 장수의 상징. 예전에는 평균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시기니까 장수를 축하했는데 최근에 이제
예순이라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이죠. 시작이죠. 예, 아모르 파티 또 시작입니다. 새롭게 뭔가 이제 또 자신의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출발해야 될 시기라는 점에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네. 그 회갑 환갑을 가리키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읽다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갑을병정 그래 너무 어렵다. 근데 이제 가끔 역사 시간에 보면은 네. 갑오개혁 갑자사화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근현대로 오게 되면은 네. 이 연도하고 이 간지를 육식갑자를 붙여서 부르는 사건 이름하고가 너무 헷갈릴 때가 헷갈려요. 있어요. 진짜 헷갈려요. 이럴 때 이제 사실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만 외워두면은 네. 어느 순간 추측을 해서 맞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건의 순서를. 예, 예를 들어서 갑은 무조건 4입니다. 아. 그럼 을이 5가 되고요. 예. 병이 6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10개니까. 예, 그러면 정은 7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갑오개혁 1894년 예. 4년이죠. 예. 을미사변 예. 1895년이에요. 병인양요 1866년. 아, 이런 것 좀 그 친절하게 알려주지. 정유재란 예. 1597년.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네. 갑을병정이 각각 4부터 시작. 그러니까 무조건 갑이 4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을은 5, 그다음에 병은 6, 그다음에 정은 7. 이렇게 하다 보면은 1의 자리는 맞출 수 있다. 그렇죠. 1의 자리를 맞추면 예를 들어서 네. 갑신정변하고 이모군란 어느 게 더 앞이고 뒤지 하면은 이제 갑은 갑신정변은 1884년이 되니까 네.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순서를 맞히시거나 네. 또는 어떤 역사 사건을 이제 그 인식하실 때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사건이 한 10년 넘어가는 그 간격이 있다 그러면 또 약간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10년 안에서 안에서 이제 그 그쵸. 하거나 예. 아니면은 예. 병인양요가 1865년인가 1866년인가 헷갈릴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방법입니다. 예. 선생님, 그럼 이 천간과 지지는 언제 발명된 걸까요? 네, 이 천간과 지지는 처음에 이제 이걸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처음엔 이게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시간. 그러니까 천간이 뒤에 생기고요. 네. 지지가 이제 먼저 생겼는데 네.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애가 시간을 가리키는 지지. 것이었습니다. 네. 지지가. 네. 그러니까 이 띠로서 시간을 가리킨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루가 이제 12시간이었고 아. 1년이 12달이잖아요. 네. 이거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자시, 요거를 축시. 1, 2, 3, 4보다는 당시에는 이런 어떤 특정한 이름을 지었을 때 좀 더 명확하다고 봤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이름을 지을 때 고민을 했겠죠. 왜 새벽 밤 11시부터 새벽 1시는 쥐로 해야 될지 1시부터 3시는 소로 해야 될지. 그 동물을 자축이 그러니까 자는 쥐고 축은 소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새벽 3시부터 5시는 인인데 네. 호랑이가 되거든요. 네. 요거를 집어넣은 이유는 나름 이제 그분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아, 그 이유가 있어요? 되게 궁금하다. 예. 쥐들이 언제 움직이지? 아, 진짜나? 한밤중에. 반말은 바스락바스락. 쥐가 됐죠. 예. 예. 그러니까 가장 한밤중이 밤 11시부터 새벽 1시잖아요. 아, 그다음에 진짜? 그 새벽에 이제 농사가 4시, 5시부터 시작을 예, 하는데 예. 그 소들은 1시, 3시부터 시작을 준비를 해야 아, 돼요. 걔는 몸 풀어야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축시. 호랑이가 호랑이. 가장 많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 인시. 3시부터 5시? 그렇죠. 새벽녘에 이제 호랑이가 나타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달을 가만히 보니까 예. 토끼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게 새벽 시간이에요. 5시에서 7시. 그래서 묘시가 토끼를 가리키고 아,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먼저 시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몰랐어. 근데 이 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요게 이제 나중에 네. 이제 그 사신이 등장을 하게 되지만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이제 조금씩 흘러가면서 네. 야, 이 시간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날짜에 쓰게 되고요. 아, 날짜에 쓰던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네. 나중에 연도에 쓰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천간 지지를 썼던 거는 기원전 한 2000년, 한 3000년경으로 보고 있지만 네. 이거를 연도로 쓰기 시작한 거는 네. 기원전 한 105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병자년이었었는데 네. 그때부터를 시작으로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간, 네. 그다음에는 날짜, 그다음에 나중에는 연도. 연도. 그런데 왜 연도가 가장 늦었냐면은 네. 짐작하시겠지만 왕조 국가에서는 네. 연도라고 하는 건 왕이 바뀌었을 때 연도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왕 몇 년, 그다음에 어느 황제 몇 년 이게 중요하지 지금 몇 년인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절대 연도를 이 그 시간에서부터 날짜로 쓴 순간 네. 이걸 써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동아시아 절대 연도가 이 갑자 을축으로 하는 이
간지를 쓰는 연도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그것이 기원전 한 105년경에 효율성을 확보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다른 나라들도 그 연도를 채택을 하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연도를 네. 몇 번 바꿨죠. 예를 들어 근대에 있어서 단군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단기를 쓰기 시작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연결해야 되면 서력 기원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서기를 쓰고 있는데 네.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거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단군 기원이나 서력 기원을 쓰기 전에 우리나라 간지는 어느 왕 몇 년뿐만 아니라 네. 이 간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현대는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과거 역사를 파악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청가는 방향을 가리켜서 큰 의미가 없는데 지지가 띠를 가리키니까 네. 요거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뭔가 흥미와 관심을 그렇죠, 그렇죠. 예. 끌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도 올해가 갑진년이다. 그래서 지는 예를 들어서 용이니까 용, 예. 그러니까 이제 용띠가 된다. 네.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논란이 벌어져. 언제부터 용띠냐? 왜요? 언제부터 용띠냐고? 예. 이 갑진년은 음력을 가리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양력으로 1월 환산하면, 1일, 예. 2일이 된 때 요때 태어난 사람들은 예. 때는 2024년이고 다르죠. 예, 어긋나죠. 2024년을 크게 벗은 갑진년이라고 하지만 네. 음력 기준으로는 아직 섣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띠가 안 됐냐? 근데 또 그게 아니라 띠는 모름지기 입춘부터 가야 된다. 입춘이 2월 4일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로 현재 띠는 네. 그 해의 2월 4일 입춘 이후면은 그 해당 띠로 보고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전해 띠로 환산을 하는 것이 네. 일반적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참고로 그 역사적 사건들을 이제 60갑자를 사용해 표현한 시기가 다름 아닌 조선 세종 때부터라고 우리 역사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어느 왕 몇 년, 어느 왕 몇 년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실제로 이거를 쓰더라도 공식적인 모든 문서에 쓰지는 않았던 부분이었고 네. 이걸 이제 기록용으로 쓰기 시작했던 거는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칠정산이라는 당시의 어떤 역법이 이제 역법서가 편찬되면서 그때 사용됐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칠정산이 이제 하늘에 있었던 7개의 별을 가리키잖아요. 해와 달과 그다음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가리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자가 정사정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에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모름지기 네. 하늘의 뜻을 받아서 하는 거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하는 정치는 또 하늘의 별로서 표현이 된다. 네. 이런 의미에서 하늘의 별 7개를 칠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지금의 정치는 민의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때의 민의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으니 하늘의 뜻을 받는 거. 그래서 정치를 무섭게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읽어낸다라는 것들은 네. 하늘의 뜻을 읽어내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역법서의 이름이 칠정산 이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어떤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시간의 변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참 안타깝다 이렇게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게 계절에 바뀌는 걸 모르는구나. 철부지. 그래서 철부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시간의 철을 흐름이라는 알지 것이 못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어서 어느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때가 바뀌었는데도 그 행동을 따라서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가리킬 때 아이고 철부지. 그렇습니다. 철부지의 유래. 쇼츠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가장 충격적인 게 그 12지의 동물이 조합되는 그 방법이 그 시간대별로 그 활동 범위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동물을 이제 했다. 지금 현재는 통설인데 사실은 이제 여러 이설이 많이 있고요. 제 세대는 그 꾸러기 수비대라는 만화를 통해서 이제 똘기덩이 호치새 추미자 죽임묘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드라고 요롱이 맞춤이 미진 드라고 용진 굉장히 어렵게 배웠네요. 예,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축인묘 진서음이 신유술에 굉장히 간단한데. 자,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은 말씀드렸다시피 용의 해, 그중에서도 청룡의 해입니다. 네. 참고로 2012년 임진년은 흑룡의 해였는데 그럼 이 동물 앞에 붙는 색깔은 어떻게 정해지는 그러니까 거죠? 천간이 아까 방향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방향이 각각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청룡 백호라고 따로 그냥 설명을 안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동쪽은 푸른색, 네. 서쪽은 흰색, 그다음 남쪽은 붉은색, 그다음에 북쪽은 검정색, 그리고 가운데는 노란색 또는 황금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갑을이 예를 들어서 청색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동쪽을 가리키고 예. 그다음에 병정이 예를 들어서 남쪽을 가리키고 무기는 붉은색. 가운데를 가리키고 네. 경신은 서쪽을 가리키고 네. 그다음에 임계는
그 북쪽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이 청적, 황백극이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진은 용을 가리키는데 갑, 을이 네. 동쪽을 가리키는 청에 청이니까.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갑진은 청룡이 되는 거죠. 만약에 청룡. 네. 병진이 되면은 붉은 용이 되는 거고요. 예. 무진이 되면은 황룡이 되는 거고요. 경진이 되면은 백룡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진이 되면 임진왜란이 있었던 예. 그 임진이 되면 흑룡이 되는 거예요. 흑룡.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비과학적인 믿음으로 이어져서 2007년 기해년이 이제 황금돼지의 해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돼지와 황금이 결합하면 재물복이 있다 해서 이때 출산 붐이 일었고 실제로 저희 에디터 중 한 명의 사촌 동생이 황금돼지띠 이때 태어났는데 네. 초등학교 입학일 날 유독 학생들이 많았다 하더라 이런 후문이 있습니다. 저도 뭐 백말띠 뭐 좋은 띠다 뭐 이런 말 들어봤는데. 네, 뭐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거 이게 근거 단순하게 없나요? 이건 사실 이제 방향을 가리키는데 어느 순간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상징 그다음에 이미지 그 이미지에 어울리는 상징을 부여를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를 가리키는데 네. 이게 이제 황금이고 고귀함 이런 것들을 가리키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돼지 같은 경우는 약간 복스럽다, 그다음에 부자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니까 네.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해서 네. 하는데 사실은 돼지털이 노란색이거든요. 대부분. 돼지털이 노란색인가요? 약간 노란빛이 노란빛. 나잖아요. 원래 황금이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디폴트가 황금돼지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황금이라고 그러니까 노란 빛이었는데 원래는 그 토라고 해서 땅 빛깔을 가리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목수화 토에서 해당하는 오행에 해당하면은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황금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니까 네. 굉장히 고급스럽고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무기가 들어간 띠는 모두 황금모가 되는 거예요. 네. 무자년 들어가면 황금쥐가 되고요. 네. 무인년이 되면 황금 호랑이가 되고요. 네. 뭐 그다음에 무진년이 되면 황금 예를 들어서 용띠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무오년이 되면 황금 이제 소띠가 되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띠와 색에 맞게 또 막 마케팅 각종 상품들이 또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올해는 이제 청색 마케팅을 많이 하겠죠. 그렇겠죠. 예, 청룡해니까. 근데 용은 사실은 총룡이거든요. 용의 으뜸은 청룡이다. 네, 왜냐하면 이게 네 방향을 가리킬 때 기본적으로 용의 배치가 동쪽에 동쪽. 있었고 예. 그래서 용은 청룡이라는 의미로서 그래서 예. 수원 하성에 가면은 푸를 창자를 써서 하늘 창을 써서 창룡이라 그러거든요. 창룡문. 청룡. 예. 예,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흥인지문도 이제 동쪽을 가리키는데 역시 용을 가리키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어이없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예, 아까 제가 그 2007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 이렇게 해서 출산 붐이 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2007년은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이 아니었고요. 정해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붉은 돼지의 해였는데 사람들이 뭔가 그 마케팅 상술과 이런 거에 넘어가서 올해가 황금돼지의 해래! 그래서 이제 저 에디터의 사촌 동생도 그때 태어났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실수 안 하고요.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방송들을 실수지. 통해서 바로바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그 뭔가 오보가 있으면 바로 이제 수정이 될 거니까 네. 걱정은 하지 않으시고 될 것 같고 예. 요걸 가지고 뭔가 재밌게 한번 꾸며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을 그 것 정도 같습니다. 느낌으로. 네. 예. 자, 24절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봄이 시작하는 입춘,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 이제 뭐 가을의 시작에 뭐 마법처럼 서늘한 바람이 진짜 불더라. 처서매직이다. 이럴 때 쓰는 처서. 뭐 1년 중 가장 추운 대한. 이렇게 24절기에 대한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왠지 24절기는 약간 좀 한자 들어가고 이러니까 음력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양력 기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근대에 두 개의 달력을 썼어요. 하나는 일상의 달력은 태양태음력. 태양태음력.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의 달력이 보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태양력인 24절기를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4절기는 태양력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지는 항상 6월 22일 전후가 되고요. 네. 동지는 항상 12월 22일 전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춘분하고 추분, 그러니까 가을하고 봄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봄과 가을에 해당하는 여기는 3월 20일이라고 그다음에 9월 21일 즈음이 되거든요. 예. 하루 정도의 오차가 나긴 하지만 대체로 요 시기가 되는 건 이게 날짜가 계속 매년 똑같다는 얘기는 그러네. 이 24절기가 양력이고요. 이 24절기가 필요한 이유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4절기는 양력으로 생각하셔서 이제 사실은 해시계에도 보면은 24절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해가 겨울에는 낮게 동쪽에서 떠서 낮게 서쪽으로 지고요. 그렇죠. 짧죠. 여름에는 높게 예.
해가 뜨거든요. 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걸 염두에 두면 높낮이가 생기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24절기를 그 봄 쪽이냐 가을 쪽이냐면 표시를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해시계도 이제 24절기가 표시되어 있으니 이거는 이 양이라고 하는 건 해를 가리키니까 그러니까 해를 기반으로 한 달력으로서 양력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썼던 또 다른 달력 일상적으로 썼던 달력이 태양 태음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아니 음력은 알겠는데 네. 왜 이게 태양력일까? 태양 태음. 예. 예, 보통 그러니까 태음력이라고 안 하고 태양 태음력이라고 아, 예, 그러거든요. 예, 예.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음력 같은 경우는 달이 차고 이질어지는 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럼 네. 29일 30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1년이 이제 양력 기준으로 하면은 오차가 생겨요. 그럼 그 오차를 뭘로 잡아주냐면은 네. 윤달로 잡아줘요. 윤달로 2월. 예. 그래서 윤 2월, 윤 3월, 윤 4월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 어떤 해는 13달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4월이 2번 있는. 어떤 해는 13달이 돼서 그걸 이제 조정을 해준다. 근데 그 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양력 1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네. 그러니까 태음력을 기본으로 하지만 네. 윤달을 넣어서 양력 1년을 맞춰 주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전에 썼던 기본 달력은 태음 태양력. 그런데 이걸 갖고는 지금 씨를 뿌려야 될지 왜냐하면 그건 몇 년마다 한 번씩 잡아주니까 그렇죠, 윤달은 그렇죠. 그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네. 이제 요거를 오차 없이 체크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게 24절기입니다. 그래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결국에 뭐 365와 4분의 1, 요 1을 맞추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전 주기를 염두에 두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1년을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단위를 만들어 나갔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예전 사람들에게는 또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동아시아에서 아직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는 24절기는 2016년 11월 30일에 정식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답니다. 태양력이 도입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에피소드인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태양력 계속 태양 태음력을 썼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태양 태음력은 이제 보정의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하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 같은 달력을 쓰는 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범위가 점점 커집니다. 동아시아를 넘어서서 예. 전 세계 사람들 막 미국에서 오고 영국에서 그렇죠. 오고 또 옆 나라는 그 모든 걸 양력으로 싹 바꿔버리고 바다 일본. 건너 있는 예,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모두 양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예. 그 사람들은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건 또 괜찮아요. 신년 할애를 우리가 인사를 받는 이제 거예요? 외국 공사들을 초청을 해서 예. 올해가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 1888년이 시작됐다. 할애를 해라 그러면은 네네네. 그걸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나라의 설이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끼리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새해가 바뀌었대요. 그랬더니 아니 아직 11월인데 안 바뀌었는데? 12월인데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전 세계의 어떤 흐름과 동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도 양력을 쓰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일본이 먼저 손을 대서 을미개혁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게 되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을미개혁이 이제 을이니까 1895년이잖아요. 네. 이때 이제 개혁안이 발표가 됐는데 그 해부터는 쓸 수가 없으니 그 다음해인 1896년부터 양력을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네. 문제가 발생을 하죠. 1895년은 네. 11월 16일까지 하고 네. 조선왕조실록이 끝납니다. 그 날짜 맞추려고? 네, 왜냐하면 11월 17일이 네. 양력 1월 1일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단군 이래로 쭉 매해가 365일이었다가 예. 이 해는 한 달하고 한 13일 정도가 빠져요. 한 1895년은. 43일 정도가 없는 해예요. 그렇죠. 와. 그래서 1896년 1월 1일이 음력 11월 17일이 되는데 1895년 11월 17일이 되는데 네. 이제 공식적으로 그 달력을 쓰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역사 사건을 볼 때 1895년 이전 거는 네. 음력인지 양력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게 몇 월에 일어났다. 예를 들어 을미사변이 8월 20일에 일어났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음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양력으로 한 사람은 10월 4일인가 아마 이렇게 될 텐데 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네. 1896년 이후로는 공식 기록이 전부 다 양력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음력을 쓰는 것들은 특별하게 표기를 하기 전까지는 양력으로 인식을 하시면 우리 역사 근현대 사건을 볼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또 경사로운 광탄절을 맞아서 개띠시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애매해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개가 가깝죠. 개가 가깝다. 이제 연도는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잡지사가 배출한 위인이자 잡지사 건국 1등 공신이자 광일 부원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60갑자 12간지 24절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새해 첫 역사 시간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